네, 안녕하십니까. 김정민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굉장히 어색해졌습니다. 2주에 한 번씩 하려고 했더니 이거 의외로 상당히 시간이 기네요. 어쨌든 오늘은 제가 2주 동안 모았던 여러 가지 한국 주변에 있었던 여러 상황들과 그 다음에 이전에 있었던 국제 정치에서의 사례들을 모아가지고 한번 잡아봤는데, 이번에 주제는 미국이 북폭을 100% 하는 이유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전에 광고가 있는데요. 뉴스타운 시상식 및 송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저도 강의를 한 1시간 정도 잠깐 하는데요. 그래서 1부에는 제가 강의를 하고, 그 다음 2부에는 시상식 및 축하 공연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소는 강남 잠2고 라는 곳으로, 주소는 여기 써 있는 대로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31-20 이곳에서 오후 5시서부터 9시까지 4시간 동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분들도 특히 이곳에 참가하셔가지고 많은 구경을 해주시고 참석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요즘 바깥에 돌아다니면서 그래도 조금 방송을 했더니 저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이제 이거 방송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하면은 좀 위험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걱정해 주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요. 저는 사실 반대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이라는 거는요, 지는 쪽이 무서워해야 돼요. 이기는 쪽보다는. 물론 이기는 쪽도 이건 장기화 같은 거기 때문에 하다 보면은 이기는 쪽도 많이 얻어맞고 하지만은 지는 쪽은 완전히 박살이 나죠. 근데 이 전체적인 지금 한반도 주변의 정세를 보면요, 북한이 지는 쪽으로 가는 건 거의 기정사실화로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쪽에 더 친한 쪽으로 줄을 쓴 쪽이 패전국 또는 패전한 쪽이 될 가능성이 더 높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쪽에 줄 서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더 무서워해야 됩니다. 사실 저보다는. 그래서 사실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좀 안심이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중국이 한국이 미국하고 좀 사드 문제 때문에 여러 설치 문제를 하니까 그동안 많이 텔레비에서 보셨겠지만 보복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관광객들을 안 보낸다던가, 그 다음 롯데 백화점 같은 것들 부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기 신문기사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히려 대중무역은 13%가 늘었습니다. 이게 시사하는 바는 뭐냐면요, 사실 우리가 더 많이 무역 흑자를 낼 수 있었는데 좀 덜 냈다, 이 정도로밖에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즉 중국과 한국의 무역 관계는 그렇게 중국이 일방적으로 우리나라와 어떤 무역 관계를 단절시킴으로써 한국의 경제를 타격을 줘가지고 한국이 중국의 의사대로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점은 미국이죠. 그럼 미국이 한국하고 관계가 안 나빴을 때 우리를 타격을 줄 수 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그거는 무지장 맞습니다. 그거는 예전에도 제가 다른 데서 강의한 전편에서도 한 것도 있고 하니까 그쪽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본론에 들어가면은 최근에 북한에서 또 미사일을 쐈습니다. 11번째 미사일을 또 발사해가지고 또 시끄러웠죠. 근데 이번에 쏜 미사일은 성격이 더 멀리 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즉 미국의 서부만 타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까지도 공격할 수 있는, 즉 동부 해안까지도 날아갈 수 있는 그러한 진짜 장거리 ICBM 미사일이 이제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죠. 북한에서도 그런 식으로 발표를 했었고요. 북한의 그러한 보도가 과정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침략 위협성에서 자국을 강력하게 보이려고 그러한 과시용으로 그렇게 선전할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보여지는 그런 객관적인 증거를 봤을 때에도 가능성은 있다예요. 어쨌든 북한은 차근차근 ICBM에 가까운 미사일 개발을 하고 있다는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 정부죠. 제가 이때도 봤는데 우리나라 청와대에서 어떤 이 북한의 미사일 발표에 대해서 공식 발표가 없었습니다. 보통 이런 건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보통 북한에서 미사일이 발사가 되고 나면 이 정상적인 국가라면요, 적어도 1시간에서 2시간 이내에는 정부로부터 직접적인 공식 발표가 있어야 됩니다. 북한의 이런 미사일은 어떤 급에 해당하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처를 하고자 한다. 이런 식으로 어떤 내용이 나오면서 기자회견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 게 없었어요.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그 인터넷으로도 좌파 쪽 매체 이런 것들을 많이 보는데 그쪽에서도 좀 희한한 게 뭐냐면요. 북한에서 미사일 실험을 한 이후에 또 여론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좌파 쪽 매체 그쪽에서 한 것이긴 합니다만 그때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을 했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북한에서 미사일 발사 실험을 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뚜렷한 어떤 성명 발표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지지율이 상승할 수 있냐는 겁니다. 뭐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그쪽에서 어떤 그 좌파 매체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그 김관진 그 장군의 그 체포 문제 이런 것들이 더 네이버라든가 이런 곳에서 더 인기 검색어 순위에 더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이야기하는 그 나름대로의 그 분석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보다 그 김관진 그 전 장관의 체포와 그 어떤 그 관련 뉴스가 더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봤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그 여론 조작이 아니라, 그러니까 좌파들의 여론 조작이 아니라 사실이라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은 점점 개돼지화가 돼가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 지금 북한은 계속 우리를 위협하는 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여지는 그러한 행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민들의 관심이 엉뚱한 곳에 가 있다면 그건 정말로 큰일이죠. 왜? 이렇게 우리가 계속 전체적으로 어떤 우리나라의 특정 정당이라던가 정부의 관료들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국민들이 이런 식으로 좌경화가 되고 그리고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점점 무감각화가 된다면요. 그때가 되면은 우리나라는 전쟁이 점점 확장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일종의 그 중요한 타겟만 포인트로 지적해서 폭격해서 끝나는 전쟁이 아니라 전면전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왜? 우리나라 남한 쪽에도 있는 친북 지지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나중에는 청소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죠. 왜? 그러지 않고서는 북한에 대한 문제, 즉 북폭을 해서 북한을 붕괴시키고 나서도 계속 우리나라에서는 반미 데모라던가 그 다음에 친북적인 인사들이 계속 우리나라를 아니죠. 그때는 한반도 전체죠. 한반도 전체를 좌경화해서 더욱더 위험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사전 제거하기 위해서는 결국 좌익 인사들이나 거기에 동조하는 국민들까지도 뭐 어떻게 보면은 대규모 체포라든가 이런 것들이 벌어질 수 있는 극단적인 사태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좌경화로 치우치는 것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핵 문제는요, 늘 강조해서 말씀드린다만 이것은 국내 문제가 아니라 국제 문제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역사상 핵 문제에 있어서 단 한 번도 관대함을 보인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북한 문제만을 예외로 해서 지금 북한이 원하는 것처럼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한 상태에서 평화협정을 맺자 이런 식의 협정을 맺게 되면요. 다른 나라도 똑같은 짓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핵 확산이 되는 걸 방지할 수 없게 되고 그리고 어떤 세계의 그 평화라든가 질서를 지키는데 매우 큰 어려움이 닥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고 평화협정을 맺는다? 이런 것은 미국에 의해서는 절대로 고려의 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금 이러한 주장을 하는 북한을 동조하거나 지지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전쟁의 규모는 점점 확산될 것이고 결국 그 피해는 여러분들이 입는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보십시오. 백악관에서는 ICBM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북한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왜 우리나라는 자꾸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지금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지 않았다고 하는데 뭘 안 넘었습니까? 이 정도면 이미 넘고도 남은 것이죠. 왜 그러냐면 이미 전 세계에서 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떠들썩해 있는데 우리만 천하태평하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더구나 지금 북한의 핵실험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으로 인해서 한반도가 전쟁터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왜? 아까도 얘기했듯이 핵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강대국들은 절대로 용인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면 결국 북한의 핵실험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부르는데 왜 지금의 좌파 운동권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정부는 이것을 부채질을 하냐는 겁니다. 이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왜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NSC를 통해 가지고 회의한 내용의 결과가 기껏 트럼프 대통령에 의한 선제 공격을 막으라니요. 그 어떻게 막겠다는 겁니까? 미군 기지를 지금 우리나라 군대를 이용해서 선제 공격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럴 리는 없겠죠.
그 방법도 없으면서 왜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냐는 겁니다. 이 계속 자꾸 말로 자꾸 국민들을 자꾸 거짓말로 선동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거는 우리나라의 국가의 국운이 걸린 문제예요. 북한의 핵 개발로 인해서 한반도 전체가 불바다가 되느냐 아니냐는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뭐 말로 평화를 외치면서 전반적으로 이러한 우리나라 정부의 행동이 미국을 자극해서 오히려 북폭을 오히려 부채질을 하는 일을 한다는 것은 오히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위험하고 실질적으로는 평화를 부르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궁금한 것은 과연 그렇다면은 미국은 북한을 폭격할 것인가 아닌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지 않기 때문에 북폭을 기다리다가 지쳐서 북폭은 일어날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파 쪽 사람들 중에도. 근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단언코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태까지의 사례로 봤을 때 미국은 단 한 번도 핵 미사일뿐만 아니라 그 핵 발전소를 만드는 나라에게조차도 단 한 번도 자비를 베푼 적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란의 팔레비 왕조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친미 국가였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핵 발전소를 만든다고 그런 어떤 발표가 난 이후에 팔레비 정권이 나중에 그 시아파 그 종교 단체죠. 걔네들에게 쿠데타에 의해서 혁명으로 무너질 때 가만히 놔둡니다. 왜? 핵 개발을 하는 나라는요, 용인하지는 않았어요. 물론 지금은 핵발전소 만드는 것 갖고는 뭐 크게 안 따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 국가가 친미 국가라면은. 하지만 과거에는 그런 친미 국가라 하더라도 굉장히 엄격히 다뤘죠. 왜? 그때 당시에는 핵이라는 게 굉장히 개발할 수 있는 나라가 몇 나라 안 됐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은 세월이 흘러서 핵을 개발할 수 있는 나라는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까지는 많이 그 터치를 안 한다 하더라도 핵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지금도 예외가 없이 굉장히 강력한 정책을 취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될 것이라는 거 보는 것이고, 자, 그렇다면 북한은 어떻게 될 것인가인데, 그러면 과거의 사례를 한번 보자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면 1990에서 91년도에 있었던 사망의 폭풍작전, 즉 1차 이라크 전쟁입니다. 그때 당시에 엄청나게 많은 연합국들이 중동으로 들어가서 쿠웨이트를 점령해서 이라크 군들을 몰아냈죠. 굉장히 엄청난 전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그 참전했던 연합국의 숫자뿐만 아니라 참전했던 군인들의 숫자도 엄청나게 많았어요. 여기 써 있다시피 약 54만 명입니다. 우리나라 군인보다도 더, 육군보다 더 많은 무장을 한 육군들이 54만 명이에요. 그럼 엄청나게 많은 군사비가 투여됐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군인들이 당시 중동에 파병이 돼가지고 무엇을 했느냐? 쿠웨이트에 침략했던 이라크 군들을 물리치고 더 나아가서 이라크 안에 있는 그 이라크 군대까지 완전히 박살을 내므로 인해서 이라크를 완전히 무력화시켰죠. 근데 특이할 점은요, 이때 당시에 이라크를 연합국이 완전히 제압하지 않고 철수했다는 겁니다. 이미 그 당시에 이라크 군들은 전쟁에 패배했기 때문에 아마 예전에 한번 이 CNN을 통해서 비디오처럼 우리가 이 전쟁을 보신 적이 있었을 거예요. 당시에 그 실전을 최초로 그 카메라를 통해서 보여줬기 때문이죠. 그때 막 그 이라크군 기지가 미사일에 맞아갖고 폭발하는 장면이라던가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는 그때 볼 수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최초의 그 전쟁을 어떻게 보면 컴퓨터 게임처럼 보여주는 그런 전쟁이었는데, 이때 당시에 이 공격으로 인해서 완전히 바그다드라던가 이라크 군대가 전멸을 당했는데 연합군이 그 중동을 점령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라크를요. 그렇다면은 왜 그 당시에 연합국은 이라크를 점령하지 않았을까입니다. 이런 건요, 좀 더 국제 정세적 측면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이때가 언제냐면요, 1990에서 91년, 즉 소련이 붕괴되던 시기였습니다. 91년도에 소비에트 연방이 붕괴가 되고 그 외에 많은 동유럽 국가들이 다 공산주의를 포기하고 자유민주주의로 통치체계를 전향하던 그 시점에 있었죠. 따라서 이때 당시에 제가 봤을 때 서방 국가들이죠. 미국을 위시한 그 서방 국가들은 이 전략적 요충지인 중동 지방을 완전히 장악하고자 했던 의도가 있었다고 봅니다. 즉 정치적으로는 그 당시에 뭐 레이건 대통령이 그 베를린 장벽에 그 브란덴부르크 문이죠.
거기서 뭐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고 서로 평화를 이게 손을 잡자 뭐 이런 식으로 뭐 아름다운 연설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거는 패권하고 관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소련이 붕괴되면서 힘이 약해진 그 간격을 이용해서 미국이 중동의 그 전략적 자원인 원유를 완벽하게 장악하고자 이 지역의 세력 확정을 하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이라크 전쟁이 저는 났다고 봅니다. 따라서 만약에 사담 후세인이 1차 이라크 전쟁 때에 져가지고 실각을 했다면 이 지역에는 미군 기지가 설치될 필요가 없게 되죠. 왜냐? 그렇게 되면은 이미 사담 후세인도 제거됐고, 그리고 91년도에 소련도 붕괴됐기 때문에 굳이 미군이 중동 지역에 주둔해야 될 명분이 사라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중동에서 미군이 빠지게 되면은 그 중동 지역의 석유를 석유 패권을 장악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죠. 오히려 소련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때야말로 미국이 중동의 완전한 장악을 통해 세계 유가를 완전히 장악해서 조절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이기 때문에 미국은 절대 이 찬스를 놓칠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이라크라는 그 지역의 사담 후세인이 존속함으로 인해서 당시에 이 지역에 있었던 많은 반미 국가들이 친미로 전향을 했고, 또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나 쿠웨이트 같은 국가들은 미군 기지를 건설하게 함으로써 자국이 다른 주변의 아랍 국가로부터 침략당하는 것을 막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냉전이 끝난 이후에 더 많은 숫자의 미군 기지가 건설됨으로 인해서 그 중동 지역의 원유를 완전히 장악하는 그러한 찬스를 잡게 되죠.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가 그 이후로 미군 무기를 수입하는 1등 국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사담 후세인은 죽지 않았고, 그리고 이라크는 그대로 유지가 됐는데, 이러한 이유는 바로 이러한 국제역학관계 속에서 석유 패권이라는 그런 문제 때문에 사담 후세인이 제거되지 않고 살아남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2차 이라크 전쟁 때에는 조금 상황이 변하게 됩니다. 이때가 바로 2003년서부터 2011년 요 시기입니다. 9.11 테러 이후의 그 국제정세인데요. 이때 되면은 사담 후세인이 미국의 9.11 테러에 가담했다라는 그런 혐의를 가지고서 이라크의 2차 이라크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2차 이라크 전쟁 때에는 사담 후세인이 실각을 하게 되죠. 이렇게 체포가 돼가지고 완전히 사담 후세인은 사형을 받고 끝나고, 이라크는 미국이 일시적으로 신탁 통치를 하고 그 이후에 친미 정권이 들어서는 그러한 상황에 돌입하게 되죠. 자, 그렇다면은 왜 1차 이라크 전쟁 때에는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략했지 않습니까? 그 침략을 했는데, 침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담 후세인이 죽지 않고 살아남고, 2차 이라크 전쟁 때에는 사담 후세인이 미국을 공격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주변의 아랍 국가를 공격한 것도 아니고, 근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담 후세인은 침략자, 즉 테러 지원국으로 몰려가지고 왜 제거가 되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의 그 중동 정세를 봐야 됩니다. 바로 이때 당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바로 이란에서 마무드 아마디네자드라는 바로 그 유엔에서 하마스라는 그 테러 조직이 있는데, 그 테러 조직 출신의 이 마무드라는 이 사람이 바로 대통령으로 이란에서 국민선거, 즉 민주주의 선거에서 당선이 되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떠한 우려가 발생하게 되느냐? 소련이 붕괴됨으로 인해서 소련을 지지했던 국가들, 주로 시아파계 무슬림입니다만, 이쪽 국가들이 다 그 소련이라는 국가가 사라지고 러시아가 경제공황이 오거든요. 그러면서 자신들을 지지해주던 보호국이 사라지면서 위기에 있을 때 이러한 미국이 이 중동 지역에 진출을 하면서 많은 국가들을 친미화시키고 미국의 영향력이 중동에서 더 많이 확장되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이 중동의 국제 유가나 이런 질서들이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혔는데, 다시 이란의 강력한 그 테러리스트 조직의 대통령이 선출됨으로 인해서 중동에는 다시 한번 국제 유가가 흔들릴 수 있는 불안정한 정세가 다시 만들어지게 됐죠. 그래서 이란과 이라크는 과거 사담 후세인 때에 이란 이라크 전쟁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란 이라크 전쟁 때문에 이란과 이라크는 서로 사이가 안 좋았죠.
그리고 시아파와 수니파라는 서로 다른, 물론 이슬람입니다만 종포가 다른 걸로 인해서 어떤 종교적 갈등도 겪었지만 이 두 국가가 바로 반미라는 공통 분모로 인해서 뭉치게 된다면 이 당시 요거는 지금 2016년 통계 자료라서 지금 이란과 이라크가 그 석유 생산량의 지금 3위와 4위로 되어 있지만 그 당시에는요 2등과 3등이었습니다. 그래서 즉 2000년대 초반, 즉 2001년서부터 2008년도 요 사이에 국제 석유 매장량과 수출량의 2등인 이란과 3등인 이라크가 반미라는 공통 코드를 가지고 그동안의 원한을 잇고 만약에 힘을 합치는 순간이 온다면 세계 국제 유가는 굉장히 불안해지고 세계 경제라든가 여러 국제 질서가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두 국가 중에 하나는 제거가 돼야 되죠. 그러면 어느 국가가 제거가 돼야 되는 겁니까? 이란에서 물론 마무드라는 대통령이 그 테러 단체의 출신이긴 합니다만 이게 그 이란들의 국민에 의해서 정상적인 민주주의 절차에 의해서 대통령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란의 대통령을 실각시키는 그러한 사례가 발생한다면 굉장히 국제적으로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란 대통령을 실각시키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렇다면 어느 국가가 더 현실적으로 가능하느냐? 바로 이라크입니다. 왜냐하면 이라크는 과거에 쿠웨이트를 침략했던 전적도 있고 그리고 독재자입니다. 그리고 북부의 쿠르드족들을 독가스로 살해한 전적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국가의 지도자를 제거한다고 해서 국제사회에서 비난받을 일은 별로 없죠. 그래서 미국은 바로 이라크에 들어가서 사담 후세인을 제거하는 2차 이라크 전쟁을 실시했죠. 그래서 이라크를 제거하고 다시 중동에는 하나의 트러블 메이커, 즉 이란만을 남겨놓고 이란을 다시 경제 봉쇄를 취하거든요. 그럼으로 인해서 국제 유가를 이란이 마음대로 컨트롤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정책을 펼치게 된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식으로 그 미국이라는 패권 국가는 어떤 특정 지역을 다스리는 통치하는 방식에 있어서 완벽한 그 미국의 군사력을 통해서 그 지역을 제압을 해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의 트러블 메이커를 남겨놓고 그 트러블 메이커로부터의 침략을 방어하기 위해서 미군 기지를 확장, 강화하는 전략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한반도 지역이 굉장히 미국의 중요 관심사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것은 바로 중국 때문이죠. 과거 이 이란, 이라크, 이 중동 지역에서의 그 분쟁에서도 바로 러시아라는 어떤 강력한 국가를, 그런 국가의 남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이라크, 이란, 이런 국가에 대한 어떤 미국이 그 컨트롤 혹은 대리전 이런 것들을 했다면 이번에는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이라는 거대한 국가의 남하를 견제하기 위해서 바로 이 한반도에서 미국이 어떤 정책을 취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근데 지금 현재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한국에서도 지금 반미 정권이 탄생했습니다. 바로 그것도 국민 투표에 의해서. 마치 이란의 마무드 대통령과 같은 그러한 상황이죠. 그리고 유엔에서 그 테러 단체로 분류하는 하마스, 이러한 조직의 출신이 대통령이 된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한반도에서도 그 미국에서 봤을 때 반미 정권, 반미 단체로 분류되는 바로 전대협, 정교조 혹은 한청년으로 분류되는 이러한 사람들이 지금 청와대에 왕창 지금 진출을 해서 반미적인 그런 정책을 하고 있죠. 그럼 북한에는 김정은이라는 독재자가 있고 남쪽에는 지금 반미적 성향을 가진 단체, 그리고 그 단체를 지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반미적 정권이 생긴다면은 미국은 어떻게 이 부분을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과거의 사례를 본다면은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예측 가능한 것은 바로 북한을 폭격하고 김정은 정권을 제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과거의 사례를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번 과거의 사례를 본다면 바로 김정은 정권이 제거가 된다면 이란에게 했던 것과 같이 남한을 바로 경제적 제재를 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근데 이미 경제적 제재는 일어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북폭은 과거의 사례로 봤을 때 반드시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며
한국 쪽에는 비록 그 정권이 반미이긴 하지만 국민들에 의해서 민주적 투표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어떤 위해를 가하지는 않을 것이라 봅니다. 다만 경제적 제재가 있을 뿐이죠. 따라서 우리가 예측 가능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북한 정권이 전복된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왜? 지금의 반미 정권인 문재인 정권이 존재하느나 대한민국은 미국에 의해서 지속적인 경제적 제재와 압력을 받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5년 동안 굉장히 어려운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어려운 생활로부터 벗어나서 우리가 지금과 같은 경제적 번영을 누리고자 한다면 2월 달에 보궐 대통령을 끝내고 다시 정상적인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어떤 좌파라도 상관없습니다. 친미적 성향의 정권이 생기지 않는다면은 우리나라는 엄청난 경제적 위기와 고난을 5년 동안 가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이 국민들은 좌와 우를 떠나서 국익을 생각한다면 굉장히 지금 이 정권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을 현명히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처럼 북한이 지금 11번째 미사일을 발사 실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지금의 대통령을 80% 지지하는 이러한 이상한 현상이 벌어진다면 우리나라는 미국으로부터의 강력한 경제 제재를 피할 길이 없게 됩니다. 중국이 우리나라의 경제 제재를 취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아까 10% 이상의 경제 성장을 했죠. 대중무역에 있어서. 그런데 우리가 미국과 이런 부분에서 부딪히면서 반미로 나갔을 때 미국이 우리나라의 경제 제재를 취하면요. 우리나라 절대 플러스로 성장 못합니다. 마이너스로 꼬꾸라지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2008년 일본 하토야마 정권의 반미 친중 정책으로 인한 일본 경제의 그 몰락이었어요. 똑같은 사태가 우리나라에서 일어날 확률이 지금 매우 높습니다. 왜? 저는 상상을 하지 않고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그러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이라고 저는 이야기하는 것이고 정말로 현재 우리나라에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죠. 우리나라 세탁기라든가 냉장고에 대해서 벌써 관세를 50% 붙인다 그러질 않나? 알루미늄에 대해서 어떤 문제를 삼고 철강에 대해서 지금 이미 그 덤핑 판정을 내리려고 하고 있죠. 따라서 경제 제재는 바로 눈앞에 닥친 현실입니다. 왜? 바로 여러분들이 뽑은 대통령 때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선택한 결과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그 어떤 결과를 지금 감수해야 될 상황에 닥친 겁니다. 다행히 운 좋게도 이게 정상적인 대통령 선거가 아니라 보궐선거였기 때문에 2월까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론 조성을 해가지고 빨리 보궐선거로 끝내고 다시 정상적인 5년 임기짜리 새로운 대통령을 뽑을 때 우리가 다시 지금 친중 정권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다시 친미적이고 한미 군사동맹을 강화시키고 이런 방향으로 간다면요. 지금의 이런 경제 제재는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타격이 와서 우리나라의 많은 중소기업이라든가 대기업이 부도가 나가지고 실업자가 되기 이전에 빨리 바꿨으면 하는 바람을 저는 가집니다. 자, 그렇다면은 제가 왜 자꾸 이렇게 강조를 하고 왜 바꿔야 된다고 이야기하느냐? 지금 정권은 바꿀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 번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지금 정권을 이루고 이 청와대라든가 입법사법 행정부에 배치되어 있는 모든 중요 관직의 관료들이 전부 다 전대협, 한총련 이런 반미 친북적 성격을 가졌던 사람들이 구성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쪽 방향으로 이러한 위기적 상황 속에서 더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바뀔 가능성이 없다고 봤기 때문에 현 정권에 대해서는 기대를 안 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요, 우리는 그 많은 패권 국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패권 국가들은요, 자국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쟁도 불사하고 온갖 압력을 행사했죠. 우리 인류가 살아온 6천년의 역사 동안에 이러한 강대국에 의한 횡포 혹은 패권 유지를 위한 많은 전쟁은요, 늘 있어 왔기 때문에 어떤 이상적인 세계를 꿈꾸면서 뭘 해결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런 게 바로 공산주의적 사고방식이죠. 왜? 존재하지도 않는, 존재한 적도 없는 그러한 것들을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국민들을 선동해서 가고자 한다면요, 그거는 반드시 불행하게 됩니다. 왜?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존재했던 과거를 바탕으로 해서 그 과거를 학습을 해서 미래를 보아야 보다 성공이 될 확률이 높은 어떤 정책이나 대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모든 패권 국가들은요, 바로 제 이 뒤에 보이는 보시는 바와 같이
세계에 대해서만큼은요, 절대 주변 국가들에게 용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무역 루트, 결제 수단, 그리고 원자재입니다. 무역 루트는 왜 그러냐면요, 이 패권 국가는요, 그 패권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동양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떤 성인 구조라든가 어떤 도덕성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강력한 군사력이에요. 강력한 군사력이 있어야만 그 패권에 도전하는 국가들을 바로 군사력을 통해서 정복하고 정벌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자국의 패권을 유지하고자 하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 해결에 있어서 가장 좋은 방식은 바로 이런 강력한 군사력이에요. 근데 이 군사력이라는 것은 어떤 생산적인 것이 아닙니다. 쓰는 거예요. 군사는 전쟁이 나기 전까지는 아무 데도 쓸 데가 없는 일종의 굉장히 비싼 사치품과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 군사력이라는 걸 유지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요. 근데 패권 국가가 이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패권이 제대로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고정 수입이 필요합니다. 안정적인 고정 수입. 즉, 지금도 10년도, 100년 뒤에도 늘 같은 안정적인 고정 수입이 들어와야만 패권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왜? 그 안정적인 고정 수입이 바로 국방비에 투입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이 대중 무역 적자가 계속 지속되니까 지금 30년 동안, 그래서 그런 30년 동안 무역 적자 때문에 동북아 지역에 미군을 철수하겠다 이런 말 안 하지 않습니까? 왜? 철수한다는 것은 그 지역에 미국의 힘이 공백이 생기는 것이고 그 힘의 공백을 다른 패권을 추구하려는 국가가 메꾸려 들기 때문에 절대 그 공백을 만들려 하지 않죠. 따라서 패권 국가는 군사력을 강화시키면 강화시켰지 절대로 약화시키는 일은 없습니다. 현상 유지를 시키지. 그렇다면은 이러한 현상 유지를 위해서 가장 좋은 산업은요, 무슨 반도체를 만든다던가 자동차를 만든다던가 이런 산업이 아니라 바로 제가 뒤에서 열거한 원자재, 무역 루트, 그리고 어떤 기축통화와 같은 결제 수단입니다. 이 세 개를 가지고 있으면요, 거의 고정 수익이 항상 들어요. 왜냐? 우리가 360을 반드시 써야만 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화폐 매일 써야 되죠. 쌀, 밀, 식량자원 매일 먹어야죠. 그 다음에 석탄, 우라늄, 원유 이런 것도 계속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늘 나가는 고정 우리들의 지출이다 보니까 우리의 고정 지출이 미국의 고정 수입이 됨으로써 안정적인 패권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군사 운용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미국은 이 세 개만 건드리지 않는다면은 절대 그 주변 국가들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반미를 해도 괴롭히지 않아요. 하지만 아까 얘기했던 이런 세 개 요소를 건드리면은 친미라도 건드립니다. 물론 반미일 때는 더더욱 예외가 아니죠. 그래서 이러한 미국, 현재 패권 국가는 미국이니까 이 미국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 주변 국가들이 사회주의 국가나 사회주의 지도자를 만난다거나 친해지는 행위를 할 경우, 그 다음에 독자적으로 에너지를 개발한다던가 독자적인 항로를 개척하려고 할 경우, 그리고 미군의 주둔을 철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제재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나라 정부는, 현 정권은 이 세 가지를 다 건드렸어요. 지금 우리가 친북적인 성향, 그리고 친중적인 성향을 보이죠. 지금 추미애 대표가 세계 공산당 고위 간부 회담에 갔다 왔죠. 그랬기 때문에 일본 사회주의 건드렸죠. 그 다음 독자적인 에너지, 그 다음에 독자적인 운송로를 개발하려고 하고 있죠. 그게 뭡니까? 지금 민주당의 송영길 의원이 지금 주장하고 추진하려고 하는 러시아로부터 들어오는 북한 횡단 가스 파이프라인, 그 다음에 또 중국으로 만들려는 북한 횡단 철도죠. 이거 전부 다 에너지와 운송로 건드린 거죠. 그 다음에 미군 주둔 반대, 이것도 이미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미 우리는 그 패권 국가가 가장 싫어하는 세 가지 요소를 다 건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으로부터의 개입은 분명히 올 것입니다. 하지만 북쪽에 독재자 국가 김정은이 있기 때문에 바로 김정은이 먼저 제거된 다음에 그 다음에 스승으로 올 것이라고 봅니다. 과거의 역사적 사례를 봤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이란처럼 엄청난 경제 제재로 가난한 국가로 몰락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3살 때 중동에 살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3살 때 중동에 있었을 때 이란은요, 그 미국과 관계가 나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란 사람들 굉장히 잘 살았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의 이란은요, 굉장히 못 살아요. 왜? 미국에 의한 경제 제재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김정은 정권이 전복돼도 사라져도 남한의 반미 정권이 유지가 된다면 우리나라는 결국 미국에 의한 강력한 제재에 의해서 북한처럼 경제적으로 고립돼서 가난한 국가로 몰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따라서 우리나라가 이러한 현 정권이 패권 국가가 가장 싫어하는 세 가지 요소를 건드려서 경제 제재를 당하는 수모를 겪지 말고 빨리 정권 교체를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위기로부터 벗어났으면 하는 바람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지금 정권이 그렇게 좋아하는 중국은요, 미국이 지금 배치해 놓은 이런 전 세계에 있는 미군 기지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중국이랑 친해진다고 해서 중국이 우리를 보호해 줄 거라는 착각은 하지 마십시오. 중국은 지금 제 코가 석자입니다. 자국의 지금 방위를 위해서 미국을 상대로 버겁게 버티고 있는 상황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친중을 한다고 해서 중국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지원병 혹은 지원금을 보내줄 것이란 것은 꿈 깨십시오.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위험한 그러한 상황에 처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등신 외교라고 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게요. 최근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23일 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오고 나서 우리나라 그 강경화 외무장관이 중국에 갔죠. 그리고 또 추미애 대표가 또 중국에 가서 공산당 대회에 참가했어요. 무슨 코민테론 뭐 위원입니까? 민주당이 왜 거기를 갑니까?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또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을 만났고 28일에는 스리랑카 대통령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그냥 각자 뉴스를 보면 이게 별게 아닌 것 같지만 전체적인 그림을 봐야 됩니다. 왜? 우리가 어떤 국가 정책이라든가 어떤 이 그레이트 게임 속에서 어떠한 국제적 움직임이 있는가를 읽으려면요, 사건을 하나하나 단편적으로 보려 하지 말고 이 모든 사건들을 하나로 묶어서 입체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또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부분이죠. 추미애 대표가 중국 지도부에 북위협 속의 한중 관계 회복이 중요하다 강조했어요. 이게 뭔 말이에요 도대체. 중국이 북한이랑 군사 동맹을 맺은 나라입니다. 물론 지금 중국하고 북한이 별로 그렇게 사이가 좋은 관계는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동맹국이에요. 그리고 중국의 1대1로를 보면 아시겠지만 중국의 1대1로 정책에는 그 철도가 한반도를 통해서 서울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중국은 북한이라는 나라를 방패막이로 해서 그 남한이 북한을 흡수 통일을 해갖고 압록강을 경계로 해서 자유민주주의과 국경선을 맞다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철도가 북한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을 철저히 배제하고 천진과 정조를 통해서 배를 이용해서 한국의 인천과 평택 이쪽으로 배를 통한 교류를 함으로써 한국을 섬나라로 만들려고 하는 정책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절대로 북한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국은 남북 통일의 큰 장애막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 현 정권은 전부 중국에 붙어가지고 지금 미국을 견제하려 들죠. 그 얘기는 뭐냐면요, 우린 남북 통일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8월 15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8.15 축사에서도 본인의 힘으로 선언을 했죠. 우리는 북한을 흡수 통일하지도 무력에 의한 방식, 어떤 그 방법으로도 북한의 정권을 전복시킬 의도가 없다라고 선언을 했죠. 따라서 지금 현 정부가 하는 친중 정책, 그 다음에 북한에 대한 대북 지원, 그 다음에 한미일 군사동맹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그 외국 외신에게 인터뷰했던 내용, 이 내용 등등을 쭉 보면은 우리나라 정권은 지금 남북 통일의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설립된 이후로 항상 추구하는 것은 남북 통일인데, 그것도 자유민주주의를 통한 이러한 것을 지금 현재 하지 않겠다고 공식 선언한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미국이 가장 경계하고 좋아하지 않는 국가들을 만나면서 외교를 펼친다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엄청난 외교적, 경제적 보복이 올 것을 초래하게 하는 겁니다. 입으로는 평화를 이야기하지만 행동은 우리나라의 전쟁과 경제 위기를 부르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바로 현 정권의 바로 이중성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정권은 우리나라의 전쟁과 경제 불황을 원하고 있어요. 말로는 청소년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하지만 청소년 일자리를 없애고 있고, 말로는 민주주의를 말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사회주의를 부르고 있죠. 자, 보실까요? 아까 만났던 대통령들이 왜 위험한가?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와서 말했던 인도태평양 방어선이라는 것은 바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중국이 지금 남태평양 남중국해로 지금 계속 내려오고 있죠. 그러면서 그 남중국해에다가 인공섬을 세멘트를 부어서 만들면서 자국의 영토화 시키면서 공해를 중국의 영해로 바꾸는 그러한 정책을 펼치고 있죠. 물론 국제사회가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국의 남하를 견제하기 위해서 인도, 일본, 호주가 힘을 합쳐서 삼각동맹을 맺고 있는데, 이 삼각동맹에 대해서 중국이 현재 만들고 있는 그런 대비책으로 바로 스리랑카, 중국, 파키스탄, 확장해서 우즈베키스탄까지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우즈베키스탄은 중국이 제안한 SCO, 상하이 국제협력기구의 멤버이기 때문이죠. 이 국가들과 만난다는 것은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드는 인도태평양 방어선의 주요 주축국인 인도, 일본, 호주와 적대적인 관계가 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만났던 국가들이 바로 인도태평양 방어선의 주요 회원국을 견제하기 위한 반대 동맹 국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문재인 대통령이 말로는 하지 않았지만은 한미 군사 동맹을 파기하겠다는 말과 같은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적으로 인터뷰에서도 이미 한미일 군사 동맹은 건설적이지 않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그 이후에 보여지는 많은 그런 외교 정책이 이미 반미 노선을 택하고 있어요. 이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황이지. 또 다른 외교를 볼까요? 미군 주둔 반대. 이거는 뭐 지금 현재 그 좌파 단체들, 문재인을 지지하는 좌파 단체들, 그다음 민주노총, 정교조 등등의 이러한 단체들도 지금 이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왔을 때 반미 데모를 엄청 세게 했었죠. 그랬는데 이런 데모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관료들조차도 바로 이렇게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공식적인 의견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 옆에 같이 서서 그 한미 정상 공동 기자회견 때에도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태평양 방어전선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처음 듣는 제안이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거 이래갖고 우리 어떻게 살겠습니까? 또한 아까도 얘기했듯이 CNN 방송 인터뷰에서 한미일 군사동맹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바로 말했던 우리나라 대통령은 지금 한미 군사동맹 파기를 선언하고 있다고 제가 단언코 얘기하는 겁니다. 또 하나의 외교적 실패, 바로 전략자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원자력 발전소 개발 문제를 가지고서 뭐 국민투표라는 등, 뭐 위원회라는 등, 무슨 북한처럼 그런 거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못하게 하려고 했었죠. 근데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짓이에요. 왜냐? 여러분들 그 신문에서 봐서 아시겠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는 무엇을 하려고 했냐면요, 북한에다가 그 핵발전 기술을 양성할 수 있게 자금과 기술을 지원한다고 했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핵발전소를 짓지 않겠다고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핵발전소를 짓지 않게 되면은 그 연구 인력들에 일어나는 실업자가 되겠죠? 근데 그런 남아도는 인력들을 북한으로 보내서 북한의 핵과학을 발전시키는 짓을 하겠다는 거 이야기한 겁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렇게 되면 서방 국가들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바라보겠어요? 가만히 내두지 않겠죠? 우리나라를 테러 지원국으로 설정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북한만 테러 지원국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테러 지원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단순히 핵발전소 개발을 중지시킨 것은 그냥 우리나라에서 원자력 발전소 들져서 전력 공급에 차질이 생기는 거 문제를 떠나서 우리나라가 핵 기술 테러 지원국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뿐만 아니라 해외 수주에도 문제가 생겼었죠. 왜? 우리나라에서 스스로 핵발전소 개발을 안 하면서 이 주변 그 외국 국가들이 우리나라로부터 만들어진 많은 핵 발전 기술에 의심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왜? 우리나라에다는 핵발전소를 지으라고 하면서 정작 너희 나라에서는 핵발전소를 짓지 않느냐? 혹시 이거 위험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의심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수주했던 많은 핵발전소들이 결국 중국에게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왜 그러냐면 핵발전소의 주요 자원은 우라늄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전 세계에서 채굴되고 있는 모든 우라늄에 대해서는 철저한 통제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바로 이 우라늄은 그 핵 개발을 할 수 있는 그 자원이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통제를 하지 않은 범위 바깥에서 원자력 발전소가 건설된다거나 혹은 우라늄이 거래가 되면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엄청나게 과격하게 활동합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모사드 같은 경우는요, 미국이 제재를 해도요, 자국이 독자적으로 마구 무력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국제적인 비난을 받았죠. 근데 이스라엘은요, 그러한 국제적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그냥 자국의 안전을 위해서 온갖 테러 활동과 무력 활동을 서슴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요, 굉장히 위협해질 수 있어요. 미국과의 관계가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과 한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나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굉장히 과격합니다. 그리고 모사드의 정보력, 그 다음 첩보 활동은 세계 1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사드가 우리나라에서 무슨 짓을 할 것 같습니까? 그리고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건 꼭 테러 활동이나 폭탄 테러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계 경제에서 유태인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엄청나게 높다는 거 잘 아시죠? 세계 경제를 주무르고 장악하는 유태인들이 자신들의 모국인 이스라엘을 위협할 수 있는 핵 개발, 핵 에너지 지원,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 정권이 하겠다 그러면 가만히 냅두겠습니까? 당장 금융 공격부터 들어올 겁니다. 아주 적대적인 금융 공격이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자꾸 우리나라가 제가 경제 붕괴가 올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모사드는 지금 현 문재인 정권이 북한의 핵 개발, 핵 인력, 그 다음 핵 자금 지원을 하기 때문에 강력한 제재를 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빨리 문 정권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심각한 위협을 받을 거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런 협박을 하는 또 한 가지의 근거를 드리겠습니다. 바로 중앙아시아입니다. 제가 있었던 곳이죠. 자, 이것은 소비에트가 붕괴됐던 당시의 중앙아시아의 파이프라인 상황이에요. 이 중앙아시아도 기름이 나거든요. 이 당시, 즉 91년도에 소비에트가 붕괴됐을 때 이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독립을 합니다. 그럼으로써 러시아는 중앙아시아를 정치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면서 러시아는 이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경제적으로라도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1991년 소련 붕괴 이후에 2001년도에 바로 러시아 쪽을 통해서 나가는 가스 파이프라인, 석유 파이프라인을 강화합니다. 왜? 러시아 쪽을 통해서 석유와 가스를 판매하는 그 파이프라인의 수를 늘려야 중앙아시아에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등의 국가들이 러시아에 경제적으로 의존함으로써 과거 구소련의 영향권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이때부터 중앙아시아에서는 미국, 러시아, 중국의 파이프라인 패권 경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2003년에는 중국도 이 파이프라인 패권 경쟁에 참여를 해요. 그래서 2003년에는 아트라우부터 켄키아까지 이어지는 중국이 건설하는 파이프라인이 건설이 됩니다. 빨간색 선이에요. 그리고 나서 2005년도에는 카자흐스탄의 아트라우와 중국의 아라샹코우라는 지역에 파이프라인을 건설해요. 그리고 나서 2006년도서부터 해가지고 미국이 BTC 파이프라인이라 그래서 이 BTC는 아제르바이잔의 바쿠, T는 터키의 트빌리시, 아제르바이잔의 트빌리시, 그 다음 C는 터키의 세이한, 이 세 개의 도시를 연결하는 BTC 파이프라인을 연결해서 중앙아시아의 석유를 유럽 쪽으로 수출하는 그런 파이프라인을 건설하면서 힘의 균형을 맞추려고 했죠. 이랬을 때 중국이 바로 지금 여기 빨간색인데 연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죠. 바로 악톱에서부터 쿰콜까지 연결되는 붉은색 지역. 이 지역에 카자흐스탄 횡단 파이프라인을 건설하게 됩니다. 2006년도부터 시작돼요. 이렇게. 그래서 2009년도까지 해서 완공을 시키죠. 이러면서 중국이 바로 이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그 가스 파이프라인, 석유 파이프라인 경쟁에서 미국과 러시아를 제치고 선두에 서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아주 첨예한 가스 파이프라인 경쟁이 있던 당시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느냐? 바로 투르크메니스탄의 일대 대통령이었던
세파르 무라트 니자요프라는 대통령이 여기도 보시겠지만은 2006년 12월 21일 날 심장마비로 사망합니다. 이 대통령은요, 국제사회에서 제2의 김일성이라고 불리던 사람이었어요. 자신을 우상화시켜서 황금으로 동상을 만들고 자신을 신격화시키고 했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대통령이 2006년도 12월 21일 날 갑자기 급사를 합니다. 근데 이 2006년은 바로 어느 시기냐면요, 미국이 BTC 파이프라인을 건설하면서 중앙아시아 석유를 유럽 쪽으로 빼내려고 하고, 그리고 2006년도는 바로 중국이 중앙아시아 석유를 중국 쪽까지 연결시켜서 중국 횡단 파이프라인과 카자흐스탄 횡단 파이프라인을 건설하려고 하는 이런 첨예한 이 파이프라인 경쟁이 일어나는 그 상황이었거든요. 그 상황에 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바로 2대 대통령이 나오게 됩니다. 이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이 이제 대통령이 돼요. 그랬는데 이 2대 대통령이 나오게 됐는데 바로 여기 보이시다시피, 여기 보십시오. 이 가스 파이프라인은 바로 이거 순서가 바뀌었는데 다음에 설명하겠습니다. 2대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이 나오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 2대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은 물론 친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친미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투르크메니스탄으로 통과되는 중국의 파이프라인을 건설하는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장장 6,000km에 달하는 엄청난 길이에 막대한 그 투자 자금을 쏟아부어서 파이프라인을 건설해서 중앙아시아 지역 가스 파이프라인 경쟁에서는 승리를 하지만 정작 중국이 원하는 충분한 양의 석유를 공급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해서 실질적으로는 이 지역에서 가스 파이프라인 경쟁에 실패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가스 파이프라인 경쟁이 실패하게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 것은 바로 1차 제1대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이었던 니자요프 대통령의 심장마비가 굉장히 혁혁한 공을 세웠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거 제가 다른 그림 보여드릴 때 할게요. 그리고 또 하나 무엇이냐면요, 2013년서부터 다시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을 통과해서 중국으로 가스 파이프라인이 건설되는 프로젝트가 실시됐습니다. 이거는 그 이전에도 실시했었어요. 그래서 1차 파이프라인이 건설이 완공이 됐어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2009년인가 아니면 2012년에 1차 파이프라인 건설이 완성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가스 파이프라인을 더 확장해서 엄청난 양의 가스를 투르크메니스탄으로부터 수입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는데, 그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고 한 1년 정도 지나서 또 한 명의 대통령이 심장마비로 죽습니다. 바로 누구였느냐? 우즈베키스탄의 1대 대통령이었던 이슬람 카리모프예요. 지금 중국은 이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닿지 않는 내륙 지역에 새로운 에너지 수입 루트를 건설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죠. 패권 국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바로 독자적인 에너지 루트를 건설하는 것이라고. 이러한 시도를 중국이 했어요. 근데 이러한 중국의 시도가 있을 때마다 정말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그 이해 당사국 중에 하나인 국가의 지도자가 한 명씩 픽픽 쓰러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체적인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죠. 바로 이것입니다. 중국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2009년까지 해서 중국 횡단 가스 파이프라인을, 석유 파이프라인을 건설하면서 카자흐스탄으로부터 해서 중국의 북경까지 석유를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수입할 수 있는 루트를 만들었을 때 그 중앙아시아만 보고 만든 것이 아닙니다. 왜냐면 여기 표에서도 보이지만은 그 중앙아시아에 있는 모든 국가들의 석유를 다 싹싹 긁어서 수입을 해도 중국이 원하는 수요의 5%밖에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5%를 그 5%의 자급자족을 위해서 중국이 미쳤다고 6,000km에 해당하는 그 엄청난 거리에 가스 파이프라인을 건설합니까? 그 엄청난 돈을 들이면서? 그럴 리 없겠죠. 바로 100% 자급자족을 위해서 했던 것이죠. 근데 100% 자급자족이 안 된 이유는 무엇이었느냐? 바로 카자흐스탄에서부터 투르크메니스탄을 통과해서 이란으로 석유 파이프라인을 뚫었다면은 그 중국은 100% 자급자족이 가능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시기에 1대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이 심장마비로 죽음으로 인해서 2대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이 친미적 성향을 보이면서 이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횡단 파이프라인 건설을 거절했기 때문에 중국은 엄청난 자본만 투입하고 에너지 작업을 못하게 되는 실질적인 에너지 정책 실패를 보게 되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투르크메니스탄이라는 국가는요, 지금 현재 중앙아시아에서 카자흐스탄 다음으로 잘 사는 나라입니다. 엄청나게 잘 살아요. 이상하게 친미를 하고, 그러니까 일대 대통령이 죽고 나서 적극적인 친미 정책을 펼치니까 이 투르크메니스탄 국가가 지금 카자흐스탄 다음으로 잘 사는 국가가 된 거예요. 그러니 이 투르크메니스탄이 중국으로 뚫리는 파이프라인을 건설할 리가 있겠습니까? 없지요. 자, 근데 우리나라의 송영길 의원이 지금 러시아 천연가스를 북한을 통과해서 우리나라까지 수입하는 일을 하겠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그런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반영되어 있는 원자력 발전소를 2개를 폐쇄하고 러시아로부터 북한 횡단 가스 파이프라인을 뚫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한다 보십니까? 예? 과거 앞세례를 보여드렸죠? 그거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에너지 비즈니스가 단순히 우리가 자동차나 스마트폰을 파는 비즈니스와 똑같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큰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에너지, 식량, 이런 비즈니스는요, 이거는 정치입니다. 철저하게 정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이해관계를 벗어나는 에너지 비즈니스, 식량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면은 그 나라의 지도자 혹은 그러한 비즈니스를 추진하고자 했던 국회의원, 경찰, 군인 등등 상관없습니다. 심장마비 걸립니다. 조심하십시오. 예? 제가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저는 지금의 좌파 정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자꾸 친북적 성향을 보이고 친중적 성향을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싫어요. 앞으로도 계속 싫어할 겁니다. 그런데 내가 싫어하는 것과 상관없이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정책이 나의 삶을 위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가려면 혼자 가지? 이런 사람들이 이런 어리석은 정책을 펼쳐서 왜 우리나라에 금융위기가 오게끔 자꾸 만들려고 하며 왜 우리나라의 제조업을 붕괴시키는 일을 해결함으로써 왜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실업자가 되고 그리고 경제가 어려워져서 이제 더 이상 해외여행을 갈 수 없게 되고 우리가 필리핀을 능가하는 국가가 됐는데 우리가 필리핀보다 경제만도 못한 국가가 되는 식으로 경제 몰락의 길을 걷게 되는 그러한 정책을 만드는 이런 사람들을 제가 어떻게 좋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좋아하지는 않지만 경고를 하는 겁니다. 왜? 저 사람들이 이뻐서가 아니라 제가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자, 보십시오. 국제분쟁의 이동입니다. 이것은 91년도 소련이 붕괴된 이후에 있었던 많은 분쟁을 이렇게 점으로 표시하잖아요. 그러면 주요 분쟁 지역이 다 동유럽과 중동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이 지역에서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느냐? 그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소련이 붕괴되면서 바로 동유럽과 중근동 지역의 많은 친소 혹은 공산주의 국가들이 붕괴가 됐습니다. 함께. 그러면서 공산주의가 사라지고 민주화가 되죠. 그러면서 이 동유럽이나 이 중동에 있었던 친소 정권, 나중엔 친러 정권이 됩니다만 이런 지역의 숫자가 대폭 감소하고 친미 정권이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과거 친소 정권의 구 정권을 타파하기 위해서 젊은 세력들이 바로 민주주의를 받아들이겠다고 데모 혹은 폭동, 내란이 일어나면서 그 친소 정권들을 전복시키고 새로운 친미 정권이 들어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동유럽과 중근동 지역에 엄청나게 많은 내전과 갈등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미국은 이 지역에 참여함으로써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했던 그 지역인 중근동 지역에 바로 진출을 해서 이란 이라크 전쟁을 이용해서 바로 에너지를 확실히 확보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새로운 분쟁 지역이 그 위치가 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지금 제가 노란색으로 칠한 부분이 바로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갈등 지역입니다. 근데 이것이 공교롭게도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던 인도태평양 방어선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인도태평양 방어선에서 지금 분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대한민국은 국제 테러 혹은 국제 분쟁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이 절대 아닙니다. 이제부터 우리나라는 굉장히 위기에 처한 거예요. 이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강력한 한미 군사동맹입니다.
제가 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이 전 세계가요, 냉전일 때는요, 오히려 분쟁의 그 숫자가 적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분쟁은 있었어요. 하지만 국제 분쟁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오히려 국제 분쟁은요, 냉전이 끝난 이후에 더 많이 발생했습니다. 왜 그러냐? 이것은 바로 미국과 러시아 간의 패권 경쟁 때문에 기존의 소련이 소유하고 있던 지역을 미국이 차지하려는 과정 속에서 일어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유럽과 중동 지역에서 많은 분쟁이 있었죠. 근데 지금 현재 중동과 동유럽은요, 어느 정도의 러시아와 미국 사이의 패권 경쟁이 정리가 됐습니다. 물론 러시아가 많이 밀린 상태에서 정리가 됐죠. 뭐 그 와중에 이제 우크라이나의 조금 일부를 러시아가 얻었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는 미국이 승리한 전쟁이었죠. 그래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됐습니다만 지금은 러시아가 아니라 미국의 패권에 도전한 나라가 바로 중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중국이 진출하려는 지역을 미국이 중점적으로 지금 방어를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지역은요, 많은 분쟁과 혼란이 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아까 냉전 시대의 교훈처럼 우리는 명확한 노선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뭐 중도다 그래서 더 이상 91년 소련 해체 후에 더 이상 이데올로기 이념은 냉전은 없으니까 우리는 중도를 택한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추미애 대표가 세계 공산당 대회에 참가를 한다던가, 그 다음에 북한에다가 개성공단을 지어가지고 북한을 경제 지원하려는가 이러면서 다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우리는 굳건한 한미 동맹을 하겠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확히 한쪽을 택해서 명확한 선을 그어야 그 지역에는 정치적 안정이 올 수 있습니다. 왜? 50대 50이 돼버리면요, 중국 쪽과 미국 쪽이 서로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나라 국내는 많은 혼란이 오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촛불 집회예요. 촛불 집회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쫓겨났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제2의 촛불 집회가 안 일어날 거라 보십니까?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 축출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세요? 왜? 50대 50으로 중도를 지키기 때문에 중국과 미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딪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서로 자신의 정권, 즉 친미 혹은 친중 정권을 세우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 와중 속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엄청난 혼란에 빠진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지금 중국으로부터도 경제 제재를 받고 있고 미국으로부터도 경제 제재를 받고 있죠. 양쪽으로부터 경제 제재를 받는다는 거예요. 무슨 동북아시아의 운전자를 하겠다는 그런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냐는 겁니다. 이렇게 얻어맞는 주제에. 할 수 없는 능력도 안 되면서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무면허 운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본인만 죽지 왜 옆에 타고 있는 가족들까지 다 죽이려고 하는 거냐는 거예요. 네? 죽으려면 민주당 정권 혼자 몰락하지. 예를 들어서 일본의 그 민주당 정권처럼 혼자만 몰락하지 왜 우리까지 다 같이 죽이려고 하십니까? 그리고 왜 우리나라 국민들은 왜 이러한 죽음의 길을 함께 가려고 하세요? 이렇게 되면 예전에 그 우리나라 어떤 그 공무원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나라 국민들은 레밍이 되는 겁니다. 왜? 죽음의 길을, 죽음의 낭떠러지를 지금 줄 서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한미 군사동맹을 강하게 하고 명확하게 노선을 그은다면요, 중국은 우리나라에서 공격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왜? 해도 안 되니까. 그리고 미국의 강력한 그런 통제, 그리고 CIA가 들들거린다면 어떻게 중국의 공안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첩보 활동과 공작 활동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현재 우리나라 국정원도 다 해체시켜버렸죠? 그래서 ISIS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시스 조직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가 된다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우리 자국의 안보와 방어를 지키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북한이라던가 중국의 간첩들이 들어와서 온갖 산업 스파이가 우리의 기술을 약탈해가고 그리고 우리나라 정치를 혼란시킬 때 왜 미국이 우리를 돕겠냐는 겁니다. 안 돕죠. 그러니까 우리는 명확한 노선을 그어야 되고 우리가 누구 편과 줄을 서야 되는가를 현명하게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국제 분쟁은요, 하나하나의 사건으로 보지 마십시오. 어떤 정권이 장기 독재를 했네, 부정부패를 했네. 지금도 좌파 아이들은 그런 걸 갖고 댓글 달면서 맨날 그 얘기 하잖아요. 비자금이 얼마 있네 이런 거.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지금 정권은 비자금 없습니까? 모든 정권은 비자금을 만들게 돼 있고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다 보면 다스리는 사람들 밑에는 국가 민족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부패 스캔들이 일어나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부각이 돼서 일어나는 것은 바로 공작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좁은 그림으로 보려 하지 말고 좀 더 큰 그림으로 봐야 그 각 국가에서 일어나는 각종 혁명이 본질적으로 왜 일어나는가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 잘 보시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국제적으로 일어나는,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그 내전, 분쟁은 그게 무슨 민주화라든가 뭐 촛불혁명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이런 거라기보다는 강대국 간의 새로운 무역 항로, 실크로드 개발을 하려는 쪽과 막으려는 쪽에 그러한 갈등 속에서 일어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즉, 그 나라에서 발생하는 부패, 그 다음에 뭐 장기 독재, 이런 게 구실이 돼서 일어나는 혁명은 결국 이런 거를 막기 위한 그냥 방편이라는 거예요. 어떤 전체적인 사건을 보려면은 바로 그런 것들이 기폭제 역할을 했지, 진짜 그게 핵심적인 사건은 아니란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바로 이번에 이러한 강대국 간의 첨예한 대립 속에서 우리가 중국 편을 들면서 발생한 재앙입니다. 그 공작에서 우리는 결국 놀아난 거고, 우리나라 대통령을 우리나라 국민들이 스스로 차버리는 이러한 큰 실수를 만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바로 중국을 위해서 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중국을 위해서, 즉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공산주의를 국가통치 이념으로 하는 중국을 위해서 우리나라 대통령을 갈아치운 겁니다. 이게 바로 촛불혁명의 의미예요. 의의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권은 계속 중국에게 끌려가지 않습니까? 뭐 빚진 게 많은가 보죠. 그런데도 지금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문재인을 80% 이상 지지한다면 미국은 북핵을 처리하기 위해서 전쟁을 할 때 어떻게 할까요? 남한 국민을 보호하면서 전쟁을 하려 할까요? 아니면 남한의 빨갱이들까지 동시에 제거하기 위해서 EJ 전략, 즉 북한을 자극시켜서 북한의 장사포 뭐 만몇 대가 서울을 겨냥해서 대포를 쏘게 만들어서 양쪽 다 초토화 작전으로 갈까요? 어느 쪽으로 갈까요? 여러분이 미국의 대통령이라면요.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명확한 노선을 가지고 우리가 완벽한 한미 군사동맹 쪽이라면요. 미국이요. 우리나라 국민이 다치는 것을 굉장히 우려합니다. 왜? 대한민국 국민의 지지율이 떨어진다면, 즉 미국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진다면 미군이 한국의 한반도에 있는 공군기지나 해군기지를 원활하게 쓰면서 작전 수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남한에 북한의 미사일이 떨어지지 않게 함으로써, 그렇게 배려를 함으로써 미국이 북한을 폭격해갖고 김정은 정권을 제거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전략을 구사를 하겠지만은 남한 전체가 적화돼가지고 그 친북적 사용을 보인다면은 미국은 이의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즉 남한과 북한의 양쪽을 다 불바다로 만든 전략으로 갑니다. 그것도 미국의 북폭이 아니라 북한과 남한이 서로 물어뜯고 싸우게, 즉 EJ 전략을 쓰게 함으로써. 그래서 양쪽이 다 경제가 붕괴되고 무너지면 그때 미국이 슈퍼맨처럼 나타나서 남한서부터 해서 북진해갖고 북한 통일하면 되는 겁니다. 왜? 그때쯤 되면은 남한 국민들도 미군이 개입해주기를 간절히 원하게 될 테니까. 그럼 우리는 얻는 게 없어요. 남북 통일할 수 있어요. 우리의 소원대로. 하지만 그렇게 얻어지는 통일은요,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폐허 속에서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근데 과거에는 냉전 시대였고 많은 제3세계 국가들이 자본주의라는 게 뭔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냥 어리버리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과의 굳건한 한미 군사동맹을 그 바탕으로 의리 때문에 미국이 한국을 도와서 이런 경제적 기적을 이뤘지만 지금 베트남이라든가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공산주의 포기했죠. 그래서 자본주의가 뭔지 압니다. 이젠 돈 벌기 위해서 눈이 새빨개졌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 전쟁에 참가했던 미국, 좌파들 입장에서는 미 제국주의가 아주 나쁜 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베트남 공산주의 정권이죠. 지금도는 미국과의 경제 교류에 대해서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주변의 제3세계 국가들이 자본주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국제 경제력이 무엇인지 아주 철저히 체득했고 과거 공산주의 정권을 통해서 엄청난 가난을 경험했기 때문에 미국과의 경제적 교류라든가 제휴를 굉장히 목말라 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나라가 초토화되고 우리나라 제조업이 붕괴되면요, 신나라고 좋아할 나라는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중국만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동남아시아서부터 많은 국가들이 굉장히 좋아할 거예요. 왜? 이제 그 기회가 자신들에게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반도체가, 한국이 지금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의 9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만약에 남한과 북한이 서로 싸움으로 인해 갖고 초토화가 된다면 세계 반도체 공급에는 문제가 생길까요? 전혀 안 생깁니다. 왜냐?
이미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는요, 수요 공급이 과잉이 돼 있어요. 따라서 삼성 반도체나 현대의 그 하이닉스가 사라지면요, 세계 반도체의 공급의 양은요, 수요와 공급이 맞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반도체를 제조하는 회사들은요, 제값을 받고 물건을 팔 수 있게 돼서 경제가 좋아질 수 있어요. 지금과 같이 삼성이라는 압도적인 회사의 기가 눌려서 헐값에 파는 그러한 사태가 안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친중 정책을 펼쳐가지고 우리나라가 초토화되는 사태가 발생하면 좋아할 나라는 우리나라 우방국 안에도 얼마든지 존재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리고 자본주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국가 간의 국익, 그 다음에 경쟁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해야 되는 겁니다. 적과 아군이 없습니다. 이 국익을 위해서 싸우는 전쟁에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러한 1940년대지 그 사회주의 이론에 세뇌된 이 주사파들이 지배하는 청와대 애들에게 그들의 가문이슬에 속아가지고 우리가 그 순진하게 사춘기 소년처럼 반미를 외치다가 큰 피해를 보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아까 했던 중도 외교입니다. 바로 우리는 그렇게 중국에게 얻어 터지고 무역보복 당하고, 그 다음에 중국 호텔이 바닥에 태극기를 그 신발 닦개로 쓴 이런 수모를 당하면서도 중국의 우리나라의 대표 지도자를 세계 중국 그 공산당 고위 간부 회의에 보내게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가서 뭐 한국과 중국의 관계는 순망치 않은 관계라는 등 이런 식으로 중국에 빌붙는 말을 한다던가, 그리고 또 이제 중국 애들에게 10조 깜짝 선물을 하면서 우리나라 미래의 먹거리인 삼성 반도체, 그 다음에 LG의 그 LED 기술을 중국에 전수하는 이러한 4대주의적 외교를 한다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살아남겠냐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제조 기술은요,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동북아시아에서 믿을 수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었어요. 왜? 일본은 2차 세계대전 때 싸웠던 적성 국가고, 그리고 미국하고 계속 경제전쟁을 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일본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중국은 러시아를 대신해서 미국을 위협하는, 패권을 위협하는 국가로 성장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북아 지역에서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미국은 전폭적으로 한국을 밀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믿고 미국의 많은 고급 기술들을 우리나라에 전파했고, 우리는 그런 고급 기술들을 우리가 스스로 노력하지 않아도 굉장히 쉽게 우리가 그 기술을 얻었어요. 그 기술이 기반이 돼서 삼성이나 현대가 지금 전 세계의 자동차 시장, 그 다음에 세계의 반도체 시장을 이게 주름 잡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는 거예요.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배은망덕하게 지금 미국을 버리고 중국으로 간다? 그러면서 미국이 전해준 그 기술을 중국에다 지금 지어주는 깜짝 선물을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미국으로부터 매우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불꽃놀이가 될지 아니면은 주식의 붕괴가 될지 알 수는 없지만은 굉장히 우리나라는 위험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믿었던 우리 남한이, 즉 대한민국이 미국을 배신하게 되면요, 엄청난 보복이 들어온다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미국에다가도 40조를 푼다고. 이런 것들이 바로 4대 외교라는 거예요. 이런 게 과연 중도 외교고 균형 외교라고 생각하십니까? 좌파들의 논리 한번 보십시오. 좌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강대국 사이에 껴서 고래사회의 새우가 등 터지는 이런 비극적 운명을 갖고 태어나서 우리는 늘 슬프고 괴롭다. 그래서 이런 식의 기사들도 늘 나오죠. 미국과 중국의 무역보복으로 고래 싸움에 새우가 등 터진다. 맨날 이런 패배주의적, 등신 같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피해자 코스프레를 바탕으로 반제국주의를 이야기하면서 반미까지 이론이 발전돼서 그동안 우리나라가 미국에 의한 엄청난 후원과 지원으로 성장했던 이승만 정권 때서부터 해서 박정희 정권 때까지 이르는 그런 경제발전의 기적을 전부 다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굉장히 어리석은 거죠. 다른 국가들이 그렇게 원하는 걸 우리는 공짜로 얻어서 정말 우리가 무엇을 얻었는지, 무엇을 성취했는지를 정말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지도를 보십시오. 제가 얘기하는 다른 방식입니다. 이 지도에 제가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을 칠해놨어요.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지역이 바로 앞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경계선 국가입니다. 바로 미국과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는 국가들의 경계에 있는 국가들이에요. 이 국가들의 제가 색깔을 달리 칠한 이유는 무엇이냐?
여기서 파란색을 칠한 국가는요, 미국과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경제 발전을 한 나라들이고, 빨간색을 칠한 나라는요, 러시아 또는 중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경제적으로 몰락한 나라들입니다. 지금 노란색 나라는요, 바로 성장을 기다리고 있는 나라입니다. 성장을 기다리고 있는 나라. 즉, 그 얘기는 뭐예요? 누군가 한 명 쓰러지면은 그 빈자리를 차지하려고 지금 미국 쪽에 줄 서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에는 지금 이미 제조업 공장들이 들어가 있어요. 베트남에도 삼성 공장들 많이 들어가 있죠? 한반도 쪽이 폭격돼서 불바다가 된다 하더라도 아까 얘기했듯이 뭐 안드로이드 폰이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이런 것들 공급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니까요. 따라서 우리가 엉뚱한 짓 하면은 그동안 우리가 받았던 많은 특혜와 축복은 다른 나라로 간다는 거. 따라서 우리나라가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해서 박정희 대통령 때에 걸쳐서 성장했던 이유는 바로 우리가 명확한 그 선을 그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로 공산주의 진영이 아니라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편이다 라는 것을 명확히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거를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근데 또 과거적 역사적 사례를 보십시오. 냉전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지만은 사회주의 국가를 지지했던 국가들의 경제 수준은 어떻습니까? 별로 안 좋죠. 그러면 우리는 왜 굳이 그쪽 국가들을 지지해서 우리의 경제를 무너뜨리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하던 대로 하면 안 되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봐야 됩니다. 보십시오. 시진핑의 실크로드 실패하고 있죠. 제가 1대1로 성공 못한다고 했죠. 그 전 세계 지도에 보여주는 여러 갈등들이 있었죠. 이런 갈등을 통해서 바로 중국이 원하는 1대1로가 실패하고 있었죠. 그 갈등에는 바로 그 어떤 군사적 분쟁, 혁명, 그 다음에 어떤 테러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 국가들이 경제적으로 몰락함으로써 중국과 함께 경제 교류를 할 수 없어서 대금 지불을 못하니까 바로 이런 철도 사업이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막을 수 있는 중국의 능력이 있냐는 거예요. 전쟁은 꼭 무기만 갖고 하는 전쟁만 있는 게 아닙니다. 경제전쟁, 금융전쟁도 있는 거예요. 이러한 금융전쟁이 중국과 뜻을 같이 하는 동맹국가에서 일어났을 때 중국이 과연 도와주냐는 겁니다. 못 도와주죠? 바로 전쟁이 났을 때 지원군을 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금융적으로. 그러면 지원군도 보내지 못하는 국가랑 왜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되는 겁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지원군을 보내줄 수 있다면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린 절대 중국 쪽으로 붙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미국 쪽이랑 같이 간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때는요, 우리가 금융위기가 와도 지원군이 돈을 보내줍니다. 물론 전쟁이 나면 지원병도 보내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역사적 사례가 그랬죠. 6.25 때 미국은 우리에게 지원병을 보내줬죠. 그리고 97년도 금융위기 때 미국은 우리에게 자금을 지원했어요. 왜? IMF 자금을 받아서 빚을 갚은 나라가 전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한 나라입니다. 단 한 국가도 IMF로부터 자금을 받으면은 빚을 갚지 못하고 오히려 빚의 구렁텅이에 빠졌어요. 그런데 한국은 빚을 갚았습니다. 그것도 김대중 정권 2년 차인가 3년 차 때예요. 심지어 좌파 정권일 때도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왜? 봐준 거예요. 보십시오. 중국은 이제 빚을 내서 성장을 하려고 합니다. 시진핑이 또 한 번 집권을 해서 드디어 역사상 초유의 장기 집권을 하려고 해요. 장기 집권을 하려면은 중국 인민들에게 어떤 지지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경제 성장이죠. 근데 그 경제 성장이 지지부진하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빚을 내서 성장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루에 50조를 풀겠답니다. 큰일 났죠. 중국이 하루에 50조를 풀어서 경제 성장을 하려고 그러면 중국은 그 외환 보유고가 급속히 사라질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이다시피 해외로부터 차관까지 끌어들여서 지금 중국의 경제를 성장시키겠다는 미친 짓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나라랑 스와핑을 맺고 이런 나라랑 경제 교류를 하고 이런 나라랑 삼불 정책을 하면서 한미 군사동맹에 치명적 타격을 주는 이러한 정책을 하겠다고요? 미국이 이런 것 때문에 한국에 분노를 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분노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국의 엄청난 금융 공격, 그 다음 경제 제재를 취해서 우리나라의 달러가 부족해서 한중 스와핑을 이용해서 우리나라가 중국에 있는 달러를 가져오려고 할 때 과연 중국이 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굉장히 우리는 심각한 위험에 빠진 거예요.
그리고 중국은 이렇게 보십시오. 연예인들을 통해서 사회주의를 찬양하는 거. 이런 거에 지금 써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중국의 실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한류 배우들 나중에 중국의 사회주의를 찬양하는 그러한 연기를 하게 될 날이 곧 올 겁니다. 자, 한미 동맹의 중요성에 대해서 또 말하면요. 예전에 다른 강의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는요. 앞으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으로 인해서 동남아시아, 잘못 말해, 그죠. 동남아시아. 남중국해에서 영토 분쟁, 그리고 군사적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피할 수 없을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일어날 거예요. 지금의 중국의 저러한 행위를 국제사회 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국가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수출과 수입하는 루트인 인도 태평양 항로가 막힐 수 있습니다. 즉 안전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때문에 고래싸움에 새우가 등터지는 그러한 상황을 초래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바로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어부지리로 가야 됩니다. 모든 것은 결국 우리 국민의 마음에 달려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습니까? 이 지도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미국의 서부에는 셰일가스를 우리가 수입한다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즉 대한민국이 필요로 하는 에너지, 생활 에너지는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각종 커피, 면화, 밀, 옥수수 등등의 그러한 식량 자원은요, 미국 혹은 남미에서 가져오면 돼요. 그러면 동남아시아 지역의 그 항로가 막혔다고 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전략 자원을 수입 못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겠죠. 근데 그런 자원들을 수입하려고 하면은 달러가 필요하죠. 즉 돈이 필요하죠. 그 돈은 어디서 확보하면 되겠습니까? 그 돈은요, 바로 지금 여기 해외 법인, 해외 공장을 통해서 확보하면 됩니다. 즉 동남아시아를 통과하지 않고 하면 되는 거예요. 바로 미국에 공장을 지어서 미국 시장에다가 물건 팔면 되고요. 그 다음에 멕시코에서 만들어서 남미에 팔면 되고, 인도에 만들어서 인도에 팔고 유럽에 팔고, 그 다음 베트남에서 만들어서 동남아시아에 파는 식으로 가면은 그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즉 공장에서 물건 만들 때 자원이 필요하잖아요. 원자재. 이런 원자재들은 중동이나 아프리카에서 수입해서 만들면요, 돈은 해외에서 만들고 그거를 전자송금하면 되잖아요. 그럼 그 돈 갖고서 우리 한반도에 필요한 자원을 수입하면 한반도의 남중국해에서 미국하고 중국이 미사일을 쏘고 싸우건 필리핀이랑 중국이 싸우건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돈 벌고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으니까. 이러한 외교를 하면서 우리가 가야만 미중 갈등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보십시오. 이런 거 하려면 지금 우리 뭐 해야 되는 겁니까? 한미 군사동맹을 강화시켜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죠? 한미 군사동맹을 약화시키고 있죠. 그럼 이런 짓거리를 하면서 우리나라가 살아남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미국하고 중국이 진짜 무력 충돌까지 발생했을 때. 안 되죠. 그러니까 왜 이런 바보 같은 외교 정책을 하냐는 겁니다. 그리고 왜 이런 바보 같은 정권이 5년이 되기를 우리 국민이 기다려야 되냐는 거예요. 기다리면 안 되겠죠.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 자체가 바로 밥줄이 끊기고 실업자가 되고, 심지어 아주 가난한 서민 같은 경우는 진짜 한강절개에서 또 뛰어내리는 일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죠. 자, 보십시오. 지금 국제정세는 변하고 있어요. 과거 냉전시대 때에는 소련이라는 나라와 미국이 팽팽하게 대립하면서 38선을 그어서 남한과 북한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근데 소련 붕괴 이후에 지금의 러시아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피폐됐어요. 약합니다. 국제유가가 낮기 때문에. 그래서 러시아의 국력은 많이 소진됐어요. 그리고 중국도 미국에 저항할 만큼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미국이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로 중동 사태와 마찬가지로 미국은 힘의 균형이 깨진 이 찬스를 노려서 동북아시아 지역에서도 미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하는 거예요. 확대한다는 의미는 뭡니까? 중국을 침략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러시아를 침략한다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바로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 이 한반도를 통일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주변에서 남북 통일을 원하지 않는 국가는요, 중국, 러시아, 일본밖에 없어요. 미국은 지금 통일을 원하는 쪽으로 갑니다. 왜? 그래야 미국의 영향력이 동북아시아에서 확대가 되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지금 좌파애들은 이걸 거꾸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좌파들의 가문이설과 거짓말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가문이설에 속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남북한이 불바다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입체적으로 우리의 외교적 관점에서 그리고 경제 발전, 경제 정책의 발전의 측면에서 봤을 때 한미 군사 동맹은요 굉장히 더 필요하고 오히려 냉전 시대 때보다 더 강화를 시켜야 된다는 게 결론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왜 이러한 생각을 우리나라 국민들은 못하냐는 거예요. 여기도 보이시죠? 미국은 남북한이 통일되는 걸 강력히 원합니다만 그러면서도 우려하는 것은 뭐냐? 남북한이 통일돼서 친주가 되는 건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줄 서야 되는가가 명확해지는 거예요. 지금 남북 통일을 원하는 것은 미국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우려하는 것은 바로 친중이에요. 그럼 우리는 간단해요. 그냥 한미 군사동맹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보기관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뭐 요즘 보니까 뭐 국정원 엄청 때려잡고 앞으로 국정원의 모든 활동을 영수증 처리하려는데 이것은 미친 짓이죠. 이 세상에 어떤 정보기관이 영수증 처리를 하면서 첩보 활동을 합니까? 이런 걸 부정부패를 몰면서 뭐 비자금이나 삥땅 친다 이런 식으로 자꾸 몰아가는데 좌파들이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왜? 전 세계 모든 첩보기관은 그 공작비용에 대해서 공개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돼요. 물론 그 과정 속에서 부정부패가 생길 수 있는 우려는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부정부패가 발생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공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건 국가 안보와 직결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기관에는요, 국가간이 철저한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김대중 정권 때부터 해서 국가간이 없는 좌파들을 정보기관에다 집어넣는다면 당연히 부정부패가 발생하겠죠. 왜? 국가 안보를 위해서 그 청문회도 받지 않는 자금을 쓰는 사람들이 국가간이 없다면 무슨 짓을 하겠어요? 개인적인 부정부패를 하게 되고 북쪽에다가 자금을 송금하게 되는 이런 이상한 사태를 발생시킬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간이 투철한 사람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나마 그 부정부패율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이죠.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보십시오. 이제 우리나라는요, 국정원을 완전히 해체시켰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활동하는 북한이나 중국의 간첩들을 잡을 수 있는 그 내부적인 자체 정화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보수 쪽 분들이 계시고 또 뭐 미국이나 이쪽에는 그 한국의 문제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관심을 가져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이제 여러분들에겐 길이 열렸습니다. 더 이상 미국 국민이라고 발을 동동 굴렀던 분들, 그 중에 국가간이 투철한 그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청년분들은요, 미국 시민권자라면은 이젠 CIA에 가입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오실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우리 국정원이 해체돼서 지금 북한의 간첩이나 중국의 간첩들을 체포 못하는 이런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해결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정원이 못한다면은 차라리 여러분들이 왜 금반머리 푸른 눈을 가진 CIA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하게 되면 더 심한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미국에 계시더라도 그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잃지 않은 교민이라면 차라리 검은 머리 검은 눈의 CIA가 와서 차라리 우리의 국익을 위해서 활동해 주십시오. 그런 게 훨씬 나을 것이라 보십니다. 그리고 자, 이 이스라엘 사례를 보십시오. 모사드, 그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자는 용서치 않는다. 모사드는 아까도 제가 얘기했죠. 굉장히 무식합니다. 그 자기네 안보에 위협되는 사람이 단 1%의 확률이라도 있다면, 혹은 0.1%의 확률이라도 있다면 무고한 시민이 다치는 한이 있더라도 공작을 감행합니다. 그게 얘네들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 공작금 절대 공개 안 합니다. 왜? 이거는 안보에 관련된 문제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반대를 하죠. 즉 우리나라 정부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은요, 철저히 반미고 중국과 북한이 좋은 짓들을 다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카자흐게이트입니다. 이게 뭐냐, 카자흐스탄에 제가 있었을 때 발생했던 사건인데요. 이게 뭐냐면 그 소비에트가 붕괴됐을 때 카자흐스탄에 있던 많은 유전들을요, 미국이 장악하면서 소련이 경제적으로 중앙아시아에 영향을 끼치려는 그러한 의도를 막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서 엑슨모빌이라든가 많은 미국의 정유회사들이 이 카자흐스탄에 들어가서 그 지역 정치인들에게 로비를 하죠. 즉 한마디로 뇌물 줬다는 말입니다. 뇌물, 좌파들이 좋아하는 적폐청산 이런 거, 이 짓 했다는 거예요. 이 작업을 통해서 카스피의 유전지대 70% 미국이 장악했습니다. 이게 나쁜 행위입니까?
이때 당시에 이것을 미국의 그 국회에서 발견을 합니다. 어떤 이상한 수상한 자금이 포착이 돼서 청문회를 해요. 그래서 이 그 공작에 참여했던 이름을 제가 까먹었는데 어쨌든 뭐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미국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을 긴급 체포해가지고 그 청문회 이게 했는데 이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기는 받았거든요. 근데 애매모호하게 끝납니다. 실질적으로 형을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도 공개가 되지도 않아요. 모든 것들이 다 비밀에 붙여집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그 사람도 얘기합니다. 나는 국가 안보를 위해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 청문회에서 그 어떤 것도 답변을 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나가요. 그리고 카자흐스탄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미국과 카자흐스탄 외교상의 그리고 국가 안보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미국은 절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터치를 안 했으면 한다. 고려해 주기 바란다. 이런 식으로 청원을 한다고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그냥 흐지부지 덮고 넘어갔습니다. 왜 그랬어요? 이거 적폐 아닙니까? 좌파들 시각에서는. 얘네들 카자흐스탄이랑 그 자원 외교할 때 했던 모든 비즈니스 활동 영수증 처리 안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뇌물을 줬다는 증거까지 포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누구도 처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국가 안보랑 관련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국가 안보를 위해서 뇌물을 주고 매수하는 게 왜 부정한 겁니까? 응? 결론인데요. 자, 그래서 방위비를 제가 예전부터 늘 분담하는 거를 100% 지원하자고 했습니다. 왜? 우리나라가 중국에다 10조 퍼주겠다 했잖아요. 그리고 미국에다 40조 퍼준다면서요. 우리 그 정도의 돈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1950년대 대한민국이 아니라 2017년도의 대한민국입니다. 그 세계 13위 무역대국이에요. 우리가 지금 현재 주한미군 그 비용이, 주둔 비용이 약 2조 정도가 지금 소요가 되는데 이미 우리가 1조 달러 정도를 지금 지불하고 있어요. 나머지 1조 달러만 지불하면은 100% 지불해 줄 수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바로 정치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겁니다. 지금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온 군사력과 총역량을 동북아시아 지역, 특히 그러니까 넓게 얘기하면 인도 태평양 지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지금 나토 지역에 파견했던 미군의 군사비, 즉 독일 지역이죠. 이 군사비를 줄이기를 원해요. 그리고 동북아시아 지역에서도 일본 쪽에 투입했던 군사비, 이거를 줄이기를 원합니다. 왜? 그래야만 나머지 돈들을 좀 더 짜고 모아가지고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군대를 더 강화시켜서 중국의 남부 지역을 방어하는 군사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주변 국가들이 다 너도 나도 눈치만 보지 선뜻 응하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뭐 별의별 그 욕짓거리를 하면서 그러한 과격한 연설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사실 1조 정도 더 줄 수 있는 여유가 있거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러면요, 이런 거는 우리가 먼저 줘버리면 되는 거예요. 왜? 충분히 줄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국이 간절히 원하잖아요. 미국이 지금 동북아시아 지역에 미군의 군사력을 강화시켜서 중국을 견제하려는 겁니다. 이건 우리의 안전하고도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부분이에요. 이거를 해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바로 다른 지역에 들어가는 군사 비용을 절약을 해서 뽑아내서 이 지역에 투입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린 협조를 해야죠. 1조 정도 못 주냐는 거예요. 왜?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근데 이런 돈을 주게 되면은 과연 미국은 1조 달러만 여유 자금이 생기냐는 겁니다. 바로 여기 표에도 나오듯이 일본, 독일 지역에도 똑같은 요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정치적인 쇼부로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과감하게, 미국이 정말 워낙 아쉬워하니까 과감하게 우리나라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만났을 때 던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한미군의 그 주둔비를 100% 지원해 주겠다. 그러면은 얼마나 미국이 고마워하겠습니까? 그리고서 우리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국익을 위한 협상을 해야죠. 우리가 100% 지원금을 주는 것을 지금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활용해라. 즉 일본과 독일을 쪼아서 그쪽 국가도 100% 주둔비를 부담하게끔 하는 거에 우리 한국의 사례를 재료로 쓰라고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은 일본과 독일로부터도 군사비 주둔비에 대한 돈을 받게 되면 얼마나 많은 돈을 저축할 수 있게 되는 겁니까?
그럼 그 많은 돈이 바로 동남아시아와 그 다음에 동부아시아로 집중되면서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더 강력한 군사비가 지출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바로 우리나라의 방위산업체가 지금 동남아시아 지역에도 한국제 무기를 많이 팔아야 되거든요. 왜냐면 미국제 무기 너무 비싸기 때문에 동남아시아가 그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미국은 남는 여유 자금으로 인도네시아라던가, 왜냐 인도네시아 지금 중국제 무기를 샀거든요. 필리핀, 베트남 이런 데를요 전부 미국이 알아서 자기 돈으로 매수를 해가지고 우리나라 방위산업체가 한국 무기를 쫙 깔 수 있게 그 길을 열어준단 말입니다. 왜? 자금이 남았으니까. 그리고 어차피 우리나라 무기를 사도 그 안에 핵심 부품들은 또 미국의 부품이기 때문에 미국도 돈 벌어요. 미국이 로비한 만큼 그 이상으로 미국은 또 한국이 동남아시아에 우리나라 무기를 수출을 해도 마진이 남는 장사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남아시아 그 무기 시장을 거의 독점적으로 장악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요. 제조업이 살아나면 취업이 창출됩니다. 모르십니까? 청년 고용 창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즘 보니까 뭐 문재인 대통령이 뭐 청와대에다 그 텔레비에다가 뭐 청년 실업률 현황 이거 이 뭐 그래프 그려놨는데 악화된다면서요. 방법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만 잘 됩니까? 우리나라 선박, 반도체, 핸드폰 다 시장 열립니다. 왜? 우리가 1조 손해 본 만큼 그 1조를요 미국 자체의 시장을 열어준다든가, 그리고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사던 알루미늄, 철강, 기타 등등의 제품을 한국제로 바꾸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중국에 대한 무역보복 경제 제재를 취하기 때문에 어차피 중국 제품 안 살 거거든요. 그럼 한국 제품 사면 그만이에요. 미국이 일본 쪽으로 열 거라 보십니까? 일본으로도 어느 정도는 열지만 일본이 필요 이상으로 성장하는 거를 미국은 상당히 견제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게 그 기회가 올 수 있는데 지금과 같은 반미를 한다면 그 기회는 한국한테 오는 게 아니라 베트남이라던가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에게 가겠죠. 그래서 제가 자꾸 우리가 이런 식으로 굴면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더 좋아한다는 겁니다. 왜? 우리의 기회가 사라진다면 다른 나라가 그 기회를 가져갈 거니까. 그리고 자 보십시오. 우리가 그 역사상 늘 패권 국가는 존재한다고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패권 국가와 교류를 해야 됩니다. 원하건 원하지 않건. 근데 원하건 원하지 않건 우리가 패권 국가와 교류를 할 때는요, 우리의 국익에 맞는 국가와 교류를 해야만 되는 겁니다. 우리의 국익에 맞는 국가. 과연 누구냐는 거예요. 이 앞에서도 보면 인종학살, 정복지로의 인구이동, 주요 통치수단 이런 것들 보면요, 중국, 러시아, 미국 다 나쁜 짓 했습니다. 저 늘 얘기해요. 저는 미국을 일방적으로 뭐 좋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미국 애들이 했던 나쁜 부분에 대해서도 다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국익에 관련된 부분으로 들어가면은 저는 철저하게 한미군사동맹을 지지하는 쪽이에요. 왜? 국익을 보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나라는 패권을 잡는 과정 속에서 피를 봅니다. 피를 보지 않고 어떻게 패권을 장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다라고 넘어가요. 문제는, 중요한 부분은 패권을 잡은 이후에 그 패권 국가가 자신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을 펼치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을 보면요, 중국은요 인접 국가를 굉장히 괴롭히고 하대합니다. 이건 러시아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은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분쟁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러시아나 중국은 굉장히 무력까지도 쓰지만 미국은 뭐 쓸 때도 있어요. 하지만 처음부터 쓰진 않죠. 외교적인 경고와 경제적 제재가 들어가고 그래도 안 될 때 마지막으로 쓰는 게 바로 무력이에요. 처음부터 하지 않아요. 하지만 러시아와 중국은 처음부터도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민정책. 중국은 전 세계 차이나타운을 세우면서 서민 경쟁까지 싹싹 끌어가는 짓을 하죠. 러시아는 그런 짓은 하지 않아요. 그런 부분에선. 그리고 미국도 하지 않죠.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제 산업구조입니다. 중국은요, 우리가 10조 깜짝 선물을 하면서 거기다 우리의 주요 수출 품목인 반도체 공장, 그 다음 LED 공장을 지어주겠다고 해요. 그러면 중국은 그 기술을 배워서 화웨이라든가 시아오미가 더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우리를 위협하는 상황을 만들겠죠. 그러면 우리는 왜 중국하고 그런 교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중국과 경제 교류를 하면 할수록 우리는 우리의 수출 돈 보따리를 중국에게 넘겨주면서 우리가 점점 가난해지게 되는 쪽으로 가게 돼 있거든요. 끝까지 중국 관광객 뭐가 중요합니까?
더구나 중국은 마음에 안 들면 그 관광객도 지 마음대로 숫자를 줄이면서 우리를 컨트롤하려고 하는데, 그럼 우리는 안 되죠. 그럼 우리는 중국하고 교류하면 안 되는 거예요. 러시아의 자원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필요한 물건을 만들 수도 있지만 미국과 러시아가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우리가 러시아의 자원을 100% 수용해가지고 물건을 만드는 위험한 짓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러시아로부터 오는 가스 파이프라인을 건설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미국하고의 교류예요. 미국의 산업 구조는 제조업을 바탕으로 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제조업을 바탕으로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이 경제전쟁을 하면서 미국이 프라자 합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었지만 지금의 미국은요, 제조업이 거의 사라졌어요. 군수복합체 빼놓고는. 그 외에는 금융산업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제조업 위주의 산업경제 구조와 미국의 금융경제, 그 다음에 군수복합체 위주의 산업 구조는 서로 결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인도네시아 같은 동남아시아에 우리가 한국 무기를 팔아도 미국의 그 군산업체는 돈을 번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똑같은 제조업이지만은 미국의 군수 제조업체는 한국의 제조업체와 부딪히지 않습니다. 상호 공생관계가 되지. 따라서 우리는 미국하고 좋은 관계를 가져가면은 우리는 그 장기적으로도 미국과 한국은 서로 경제 부분에서도 부딪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국과는 부딪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과의 관계를 더욱더 돈독해야지 지금의 주사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무슨 1940년대에 뭐 미 제국주의 이런 거 얘기하면서 계속 과거지향적인 과거의 이야기를 하면서 현재 아무런 문제도 없는 이런 관계를 훼손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의 일자리 상업화 노력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죠? 왜 그렇습니까? 반미하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반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강의를 하면서 미국의 그런 치부, 아메리칸 인디언 학살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다 언급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우리는 좋은 관계를 가져가야 된다고 했던 이유는 바로 모든 패권 국가는 다 나쁜 짓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패권 국가가 자신의 패권을 잡고 세계 질서를 완전히 장악한 이후에 하는 정책이 우리와 부딪히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그 패권 국가와 공생이 가능한 거예요. 왜? 앞으로도 그런 패권 국가는 미국이 사라진다 하더라도 또 나올 테니까. 근데 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후보자인 중국이라는 국가는 아무리 봐도 우리와 공생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진 나라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래도 미국하고 함께 하는 게 낫겠죠.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빨리 이런 부분들을 현실적인 감각과 국익이라는 생각, 그 다음에 개인의 일자리, 그 다음에 그 소득 증대를 위해서라도 꼭 이러한 부분을 염두하고 우리나라 정부의 외교가 잘못됐을 때는 철저한 비판을 하고, 그래도 정부가 이 정권을 가진 자들이 정신을 못 차린다면 그 정권은 다시 한번 촛불혁명으로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